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건축 허가부터 그동안 못 풀어봤던 기출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2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의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 허가권자이다. 네, 맞죠. 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그것들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사전 결정을 신청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7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의 통지로서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그러니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하천 조명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계 하산한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사전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이 허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맞습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라고 하면 틀린 거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676번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이 2년이라는 숫자도 익숙하고요. 그런데 이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는 절차는 아니죠. 허가 받기 전에 미리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적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허가 신청을 하는 거지 바로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 그 다음에 2년 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린 거고요. 자, 677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건축 신고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가서 볼게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 있었죠.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인 그러한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간소화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80제곱미터이고 3층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그러면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하는 거는 사전 결정이 필요 없어요. 사전 결정은 허가 전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건축 허가 대상인 것은 사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신고 부분과 같이 합쳐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78번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의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죠. 사전 결정 통지 효과.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도시지역 외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보면은 보전산지라고 나와 있고요. 도시지역 외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단서에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농계가 하산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는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하산해 버렸으니까 보도할 만하죠. 보도해야 돼요.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사전결정 통지
토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도시지역 외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런 거 잘 이해해 두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요. 요거 나왔죠.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도 같고요. 산지 전용 허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지역 안이라고 그랬고 이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 외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해당되지가 않죠. 도시지역 안에 보전산지만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이런 것을 받으면은 산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은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680번. 자,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나가다가 이제 창고라는 게 나와서 틀린 게 되는 건데 한번 볼까요?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들이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규모가 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때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규모인데 증축인 경우도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할 때 그럴 때 이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공창지에서 이거는 위에 1회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이 창고라는 것 때문에 틀렸죠. 창고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81번 갑은 A 광역시 B구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이 광역시의 B구고요. 20층 이상이 아니고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칙 허가권자가 원칙에 해당돼서 이 광역시 B구니까 이 구청장이 이제 허가권자가 되는 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갑은 B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의 용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자, 이 공작물 축조 신고 앞부분에서 배울 때 건축 허가를 받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요.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에 다시 또 이제 뭔가 변경하면은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139페이지 건축 신고 부분에 쭉 내용이 들어가서 140페이지에 변경이 허가 신고 사항에 보면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렇게 변경하려면은 변경하기 전에 이렇게 원래는 허가를 받거나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 건축주, 설계사, 공사 시공자, 또 공사 감리자는 이런 사람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 또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A 광역시장의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죠. 138페이지 건축허가의 제한 및 착공의 제한 부분에 보면은 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사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죠. 142페이지 공사 감리 부분에 건축 공사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짜집기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죠. 이런 문제까지 소화할 수 있으면 실력자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682번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작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 시장 군수는 이런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위에
이 3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내용이에요. 전 페이지 포함해서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공장 창고는 이 사전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얻지 않는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이런 것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는 이런 뭐 공창물의 축조 신고나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여기 보면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만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니까 분양받은 사람에게. 그런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결의만 있어도 되고요.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방, 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 견자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무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주무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제한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권자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밖에 없어요. 주무부 장관은 본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등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은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하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문화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주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지 교육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감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러면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권자에 특별시장도 있습니다. 광역시장도 있고요. 도지사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9번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권자에 속합니다.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특별자치시장과 이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같은 급입니다. 같은 급이므로 상호 허가사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691번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량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죠.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만 하면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건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맞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량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아니죠. 해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틀렸죠?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주민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하거나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틀렸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하나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맞죠?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1회에 하나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요. 그러면 이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이를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밑에 사람이 그 통보 내용을 받아서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이다. 가로 안의 내용은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안전 제1이라고 그랬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의 제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해야죠.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안전영향 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안전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 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자, 이 내용은 작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진짜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그냥 틀리라고 나온 그런 문제예요.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극상난이도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틀려도 하등 지장은 없는데 이게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안전영향 평가 결과는 공개 방식이 뭐 건축법령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는 그래서 일간신문 게재를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뭐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인데 뭐 이런 좀 지저분하죠.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나올 리가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702번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정과 인접대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 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뭐 그럴듯하죠. 매끄럽게 읽힙니다.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정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 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안전영향 평가기관이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 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안전영향 평가기관이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자, 일단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연이 고산미가 2개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연이 고산미, 그 다음에 대수선인 연이 고산미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수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100제곱미터이니까 200m 미만 맞고요. 2층이니까 3층 미만 맞고요. 네, 자, 이 상황에서 갑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네,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전에 나왔죠. 시공자 변경은 그냥 신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건축 신고 사항을 신고를 한 갑이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시장은 건축 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다음의 건축물 일대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자, 신고일로부터는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날로부터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착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일 선풍기로 허2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 기간이 끝난 후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건축 허가 대상 그리고 신고 대상 건축물 모두 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자, 140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대수선이 2개가 나오는데요. 이 아래 대수선은 요 수선하는 것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증설이나 해체 이런 게 나오면은 신고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피난계단의 증설이면은 일단은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피난계단을 수선했다 할지라도 증설이 아니라 수선이다 할지라도 이 위에 것도 해당이 안 되죠. 연면적 150제곱미터는 맞는데 3층이니까 여기는 3층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만은 3층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그렇게 해도 답이 틀린 게 됩니다. 또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이건 맞죠? 연이 고3미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물의 방화벽 수선. 이 앞부분만 보면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방화벽, 바닥 이런 거 수선하면은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기, 보틀, 바주 이것들을 그냥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단순하게 수선만 하면은 이런 대수선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층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그러면 80제곱미터이고 2층 건축물의 신축. 이거는 이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이것도 신고만 하면 되고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자, 이것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이 부분도 건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규모 건축물로서 이런 것에 해당될 때는 도시 지역이든 도시 외 지역이든 그런 단서가 없어요. 일단 규모가 작고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건축 신고 대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706번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할 때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지죠. 신1, 허2, 신1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가설 건축물의 직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전시를 위한 견무주택 맞고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것. 자, 여기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서 100제곱미터니까 맞고요. 조리식 구조로 된 주거용 건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것. 이런 내용은 없었죠. 조리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옥상에 뭔가를 옥탑 방식으로 축조하는 것은 신고 후에 착공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인 것. 자,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러니까 50m인 것도 포함되고요.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 건축물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이것도 이제 불필요하면서 아주 극상 난이도의 그런 지문이죠. 결과적으로 축조 신고 대상인데요. 이것에 관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있구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그런 걸 축조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 완료일까지다. 아니고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합니다. 존치기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 도로에 넘어가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방 개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죠.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니죠.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물류시설. 자, 여기 보면은 물류시설은 원래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그 조경 등의 조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조경을 해야 돼요. 1500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조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2000제곱미터니까 당연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층의 공장 같은 경우는 층수에 상관없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그런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공장이 3개가 있었죠.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산업단지의 공장일 때 조경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도시군 계획 시설 및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도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축사, 축사도 면적에 관계없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틀리죠.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맞죠?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이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 네, 이것도 맞죠? 산업단지의 공장.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또 문제 같은 종류 문제인데요.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아닌 것을 물을 때는요. 여기다가 X를 표를 쳐놓고 여기에다가 OX를 표기하면 됩니다.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것은 조경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면적 4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이것도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하는 공장이니까 맞고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1500 미만인 공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계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의 건축물 자 자연환경 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 이것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다 맞았습니다. 가로 내용까지. 그 다음에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자 원래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00제곱미터면은 미만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원래도 조경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틀린 것을 찾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내용을 아는 거 외에도 문제를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 푸는 스킬이 안 돼 있어서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이거죠. 공개공지인데 확보 대상 지역인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1준이가 반주를 마시고 상준도 데리고 공개공지에 가서 담배 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1준이가 반주를 마시고 상준도 데리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거지역인데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맞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답인데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없다. 예, 틀렸죠. 그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죠.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단서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인이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가 있다. 90일이 아니라 60일이라고 그랬죠.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판촉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그럴듯한데 그게 아니라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고요.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지역적인 건데 나오면은 틀리도록 유도하는 문제이죠.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공개공지는 대상 지역과 이 대상 건축물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상 지역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 건축물도 맞는지를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일준이 반주 마신다고 그랬죠? 일준, 반주. 맞네요. 반주 마시고 상준도 데리고. 자, 상업지역이니까 상해 상업지역이죠. 이 상업지역이 다 해당돼요.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다 해당되고 공업지역은 준만 해당됩니다. 준 공업지역. 준, 도 데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중공업 지역만 해당되는데 일반 공업 지역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뒤에는 사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로 보면은 문종판 운숙업입니다. 운숙종이 아니에요. 다중문화 생활시설에는 이제 종합병원이 들어갔는데 종합병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 맞고요. 예식장은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해당되고요. 생활 숙박시설이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4개는 다 맞는 거네요. 이게 종합병원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것을 안 봐도 앞에 지역이 해당되지 않는 일반 공업지역이 바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더 어렵게 응용해서 내면은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은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m 이상이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이제 단서에 맞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대상 지역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객용 운수시설도 맞고요. 두 가지가 다 맞으니까 이것은 맞는 답이고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자, 여기서는 답이 틀렸네요.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입니다.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공개공지는 이제 땅을 내주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에 해당될 때 건축주가 시민을 위한 좀 쉼 공간 그리고 또 다른 건축물과의 조화, 녹지 공간을 형성해서 도시 미관을 좀 좋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자기 땅을 이렇게 좀 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10% 이상 내주면은 건축물을 아예 안 짓겠죠. 그래서 10% 이내의 범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의 대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적률을 1.2배 이하로 2배까지 용적률을 늘려줘서 혜택을 주는 거죠. 내 땅을 내주는 대신에.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이렇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건폐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 있고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1.2, 높이 제한도 1.2배 그렇게 완화해서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728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넓이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자, 이 지문은 이제 답이 빠졌는데요. 틀린 지문이고요. 이것도 아주 극상치에 해당되고요.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온전치 못한 설명이고요. 왜냐하면 도로로 인정받으려면은 이 도로의 구조, 넓이 뿐만 아니라 도로가 공공성, 안전성,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 단지 이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이 너비만으로 그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이었죠. 원래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돼요. 대지와 도로가. 그런데 이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어요. 그 공지라는 것은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 같은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경우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지를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730번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이죠. 6,4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로 커요. 이런 경우는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렇게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반드시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장의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으로 넘어가서요.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자,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과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에 산정 시 제외를 합니다. 직접 이렇게 써서 가로놓기를 한다 그러면 꽤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지문이 밑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지문을 다 하진 않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를 변환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러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과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각각 대지 면적은 제외하고요. 요 면적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대지 면적에서. 자, 그 다음에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건축선 문제죠. 733번 담장의 지표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네, 맞고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은 구조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는 이론편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쪽을 살펴보고 다시 넘어와서 기출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